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울산의 송장섭입니다. 오늘 송장섭의 파워토크에서는 이영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 중부지사장과 함께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와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과 성남동 자매 살해 사건, 화물차 연쇄 방화 등 다사다난했던 2012년을 분야별로 정리해봅니다. 송장섭의 파워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영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 중부지사장과 함께합니다. 지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본격적인 대담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공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1977년도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라는 것을 이제 그때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최초로. 그 이후에 1989년도에 전 국민에게 이제 의료 보장을 확대하는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불과 12년 만에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도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직장과 지역 조합으로 지역마다 또 직장은 이 그룹을 묶어서 어떤 조합이 약 480개 조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이제 하나로 묶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7월에는 우리 공단에서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실시한 바 있고 2011년 1월부터는 우리 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또 산재보험, 고용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게 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 카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이제 보험에서 내준다. 이 정도 알고 계실 텐데 그 외에 이제 구체적으로 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첫째, 우리 공단에서 주요한 업무가 전체 국민들의 이제 가입자 자격이죠. 이것을 이제 전부 다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보험료를 건강보험을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보험료 등을 이제 부과 징수를 하고, 또 거기에 발생하는 국민들이 병원에 갔을 때의 보험급여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또 국민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예방 사업을 건강검진이라든지 또 생활운동이라든지 건강 증진과 4대 보험 징수, 또 효보험이라고 일컫는 장기요양 보험을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고, 89년에는 이제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 이런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이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을 또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병원에 이제 진료를 하려면 일시적으로 목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료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거나 질병이 있어도 병원을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의 치료하고 또 그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또 국민의 건강 증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첫째는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데 이제 그게 목적이 있고, 또한 이제 그러한 질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다 보면은 가게가 또 파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파탄을 막기 위해서 보험 원리를, 국민 사후 간의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 원리를 도입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사회 보장을 증진하는 하나의 그런 원리 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국민들의 어떤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역할들을 해 오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쇄신위원회를 발족을 하셔가지고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이제 발간을 하셨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여기에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 또 앞으로 뭐 풀어야 할 과제들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런 플랜을 마련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가 올해로 35주년이 됐습니다. 35년 동안 뭐 평균 수명이 OECD 국가 이상으로 늘어나고 또 영아 사망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하고 그래서 국민의 건강이 엄청나게 증진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의 의료가 세계적으로 수준으로 높아진 그러한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5주년이 되지만 아직도 OECD 국가에 비교해 볼 때 보장성이 상당히 좀 낮다. 그러한 문제점. 또 이 국민들의 이제 건강이 자꾸 적인하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만성 질환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진료비 증가, 만성 질환자의 진료비 증가. 그래서 그 의료비가 급증한 데 따라서 보험 재정은 과연 여기에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지속 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쇄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올 1월 17일에 우리 공단의 임직원과 노사, 그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연구를 하고 한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재정밀히 분석한 결과 이제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위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라는 종합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8월 9일 날 공청회 형식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이를 정부에다가 이제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국민의 어떤 건강 상태,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수준이 이제 과거와는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건강보험을 이제 이끌어가기 위한 플랜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국민건강보험 하면 일반인들이 많이들 이제 우려를 제기하는 게 뭐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있고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보장성이 좀 낮다. 그리고 과연 이게 재정이 적정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들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뭐 몇 가지 들어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장성은 62.7% 됩니다. 근데 OECD 국가 평균 한 75%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이 2009년 기준으로 58.2% 수준입니다. OECD 국가에서는 평균 71.8%인데 여기에 한 13.6%가 못 미치는, 그래서 공공재원 비율을 늘려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장성이 낮으면 결과적으로 서민층들의 치료비 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재난적 의료비라고 이제 WHO에서 이제 하는 거는 가처분 소득의 40%를 넘어가는 진료비를 지급할 때 그걸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데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는 중산층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2000년도에 우리 건강보험이 각 480개 조합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공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보험료 부담 체계는 직장과 지역 간 별도로 다르게 부과되고 있고 또 지역 가입자 간에도 소득을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이 초과하는 세대와
5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 세대 부담이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복잡한 부가 체계를 가지고 있고 부담 체계가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담의 불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데서 보험료 관련된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 향후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에도 심각한 그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네.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실천적 그 새로 만든 플랜 아니습니까? 그 플랜에는 그러면은 보장성을 좀 OECD 국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보장성은 우리나라가 적정 수준을 80%를 보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설정하고 이 80%는 OECD 국가 중에 한국과 유사한 경제력을 갖춘 국가의 보장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설정된 그런 네.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재정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이 재원을 어떻게 이제 같이 마련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확대는 뭐 재원이 있다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첫째는 보장성 강화의 주안점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료 하위 10%인 저소득 세대 본인 부담률을 대폭 인하하고 또 전체 본인 부담 상한액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서 부담 상한액을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3단계로 구조를 두고 있는데 이것들을 상한액을 100만 원씩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보장을 강화하는 그런 데 있고 또 필수 의료를 선정해 연차적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도 보장성 강화의 한 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보장성을 높여 나가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의료비 부담은 줄어드니까 이제 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누군가는 그것도 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국가가 됐든 공단이 됐든 그러면 그런 재정 확보 방안이 또 수반이 안 되면 그런 보장성 확보라는 거는 뭐 사상두각이 될 수도 있는데 5년 안에 80%의 보장성을 달성하는데 약 36조 6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이네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확보하는 첫째 방법은 부가 체계를 이제 개편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지역장과 지역 가입자 간에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가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부가 체계를 단일화하고 부가 소득 범위를 확대함으로 해서 5년간 약 한 23조 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또한 건강 정진 서비스 예방 사업을 강화해 가지고 노인 진료비를 억제한다든지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약 한 4조 원 정도 뭐 하고 또 급여 결정 체계를 뭐 합리적으로 절감한다든지 약제비나 치료제로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한 6조 원 정도 제정하면은 보장성 80%에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좀 단일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직장과 지역 또 지역은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과 체계가 좀 달리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이게 단일 체계로 가면 오히려 부과하기가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부과하기는 오히려 단일 체계로 간다는 것이 사회보장 원리에 맞는 소득 중심으로 부가 체계를 단일화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처럼 뭐 재산에 부과를 하고 자동차에도 부과를 하고 또 자녀를 둔 자녀에게 피부양자 등재를 하게 되면 생활 능력이 있어도 보험료를 안 내게 되는 이런 무임승차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요새는 뭐 하우스푸어 얘기도 자주 나오는데 하우스푸어에게도 재산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되는 이런 이제 떠마그인데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보험료 재정 부담 체계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은 물론이지만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또 이자, 배당, 연금, 보수외 근로, 양도, 상속, 정려, 퇴직소득과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건강보험 사회보장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네. 과거 일본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일부 부과를 했지만 지금은 거의 특수한 경우에 한정해서 하고 있고 갈수록 줄여나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직장인들은 이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들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근로소득 외에 어떤 소득이나 재산에도 지금은 부과가 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묶어서 뭐 근로소득이든 아니면 임대소득이든 소득에 근거한 그 부가체계로 이제 통일을 시키겠다. 그 직장 가입자도 이제 그간에는 근로소득에만 부과를 했었는데 올 9월부터는 이제 연간 보수외 소득이 7,200만 원이 넘어가면 별도로 직장 가입자들에게 보수외 또 보험료를 올 9월부터 부과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7,200만 원이 안 되는 분과 7,200만 원이 넘어가는 분과의 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재원 확보 방안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뭐 치료 위주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 예방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재원이 나가는 거를 막아서 재원을 좀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 그런 어떤 그 질병 예방 차원에서도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치료 중심으로 이게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또 인구가 고령화되고 생활 습관이 자꾸 서구화되고 하면은 치료 중심보다도 예방에 이제 역점을 두어서 병원을 가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 서비스를 설정해서 제공하자는 이런 거고 특히 그 만성질환 중에서도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분들이 아직도 이제 자기가 당뇨나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치료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병을 키워서 부작용을 생겨가지고 중증 질환자로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자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맞도록 건강 지원도 하고 이 예방 사업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예방에 이제 중점을 두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혹시 그럼 만성 질환자가 그렇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어떤 검진을 받아서 질병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그 치료나 어떤 병원에 가서 예방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방치하면 그거를 공단 차원에서 어떻게 계속 가서 치료를 받게 한다든가 하는 뭐 그런 방안들도 혹시 있나요? 근데 뭐 강제로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직접 면담,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자료도 제공을 하고 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관리를 받게 하거나 또는 이제 적절한 운동요법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분들을 좀 해서 이번에 아마 4월부터 이제 만성질환 관리제라고 각 의원들로부터 이제 등록을 해서 본인 부담률도 할인해주고 어떤 문제 단골 의사에 등록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음으로 인해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그런 것을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제 뭐 보장성 확대 또 거기에 맞는 또 어떤 그 재정의 확보 방안, 그다음에 또 예방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외에 뭐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앞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더 좀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공단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시행해서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보험이라고 이제 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시행 4년인 노인 장기요양 보험도 개선 요구가 이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원인은 인정 대상자가 너무 적다. 인정 범위를 좀 넓혀달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쇄신위원회에서 점차적으로 인정률을 OECD 수준과 같이 지금 한 5.8% 됩니다만은 약 한 9%대로 인정률도 늘려나가고 또 매년 이게 인정률을 갱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 불만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갱신 기간도 좀 늘리고 또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 지원의 질도 좀 균등화시켜서 장기요양 보험도 동시에 이렇게 좀 발전을 시켜서 정말로 그 수발하는 본인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보험도 확대 발전돼가는 부분이 있고 또 건강보험의 그 보험료라든지 가격 결정이라든지 또 운영 원리에 맞도록 진료비 청구라든지 또 진료비 심사 지급 사후 체계를 강화해서 건강보험이 명실상부한 사회보장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쇄신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우리 울산 시민들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 중구지사장님께서 꼭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뭐 재산 압류도 하고 뭐 예금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특정인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 제도를 잘 지속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어쨌든 저는 또 민원의 최접점을 담당하고 있는 지사장으로서 울산 시민들의 병의원 이용과 노인 장기요양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울산 시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울산 시민들의 건강, 국민 건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공단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손우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손우석 기자,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과 성남동 자매 살해 사건, 그리고 화물차 연쇄 방화 등 2012년 다사다난했던 사건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2년 한 해도 벌써 저물어 갑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좋은 소식도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소식들도 많았습니다. 뉴스 매거진 울산이 되돌아본 2012년 울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울산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울산은 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한 해였습니다. 1962년 2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울산공업센터 지정을 선포합니다. 연관 산업을 건설하기 위하여 당시 26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은 30만 배 이상 늘어 연간 수출 1,000억 달러 시대를 맞으며 울산은 전국 최고의 부자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무역 1조 달러 달성으로 세계 9위의 통상 대국이 된 사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 중심에 울산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또 KTX 역세권 개발에 날개를 달아줄 전시 컨벤션 센터와 복합 환승 센터는 순조로운 사업 추진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면 지역 경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연초부터 들려온 유로존의 무더기 신용 하락 소식은 지역 수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조선과 화학 제품이 부진세를 보이며 올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50억 달러 이상 줄어든 960억 달러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원자재 수입이 원유라든지 철강, 구리를 중심으로 한 7.5%가 감소를 해서 앞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리라고는 좀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일성 등 중견기업이 쓰러지고 성진 지오텍과 KP케미칼 등은 계열사에 합병되는 등 구조조정도 잇따랐습니다. 수출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특히 요새 이제 환율 하락 같은 것들 같이 겹치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감산 이런 비상 경영이나 비상 관리 이런 형태가 좀 당분간은 지속될 거예요. 올 한 해 지역 경제는 내수 침체보다는 수출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 기상도는 시정은 맑음, 경제는 흐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지면서 지역 정가는 바쁜 1년을 보냈습니다. 지역 정가의 분위기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올해는 총선과 대선까지 두 개의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면서 지역 정가에는 1년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울산에서는 새누리당이 지난 4월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승리하면서 독주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울산에서 59.8%의 득표율을 올리는 등 전국적으로 51.6%의 득표율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며 제18대 대선 레이스가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을 통해 울산은 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재활병원 설립 등 오랜 지역 현안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염원인 산재재활병원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책임지고 이루어내겠습니다.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실시된 올해는 울산에서도 정치권 소용돌이가 계속됐습니다. 민심이 등 돌린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며 19대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울산 6석 전원 당선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성장과 복지, 행복한 울주 발전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야권에게 올 한 해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역 주력 야당인 통합진보당은 당내 갈등으로 진보정의당으로 분당됐으며 이정희 대선 후보도 중도 사퇴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만 민주통합당의 경우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해 울산에서도 희망을 찾았다는 평가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샘솟는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5년 뒤를 그리고 10년을 생각하면서 결국 올 한 해 지역 정가는 총선에 이은 대선마저 승리한 새누리당의 독주로 끝났으며 이 같은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압승이었는데요. 하지만 민심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올 한 해 울산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올 한 해 발생한 주요 사건, 사고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올 한 해 울산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성남농 자매 살해 사건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성남동에 거주하던 두 자매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동생까지 살해한 뒤 행방을 감췄던 김홍일은 자살했을 것이란 여론의 추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산 한박산 일대에서 간식과 마대자루로 버티며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도주 행각을 벌인 55일 동안 반성이라도 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잡히고 나니까 아까 홀가분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던데. 이후에는 자신의 형량을 예측하고 국민 참여 재판을 거부한 김홍일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14일 선원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석정호 전복 사고는 안전불감증의 전형을 보여준 참사였습니다. 피항 조치가 다소 늦어서 이런 인명피해가 난 걸로. 피항 명령을 무시하고 무게 1000톤의 구조물을 맘대로 뗐다 붙였다 한 석정호는 감시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10년간 사회와 격리된 20대 언더형 외톨이가 슈퍼마켓에서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체지방 관리업소의 60대 고객이 이유 없이 흉기에 찔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미핑들이었어요. 그냥 가지던데요. 지금 미핑들을 다 사람은. 원전과 관련된 사고와 비리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3월 고리원전 1호기에서 12분 동안 외부 전력 공급이 중단된 데 이어 납품 비리까지 발생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주요 국가기관 시설인 원자력 발전소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 입찰 담합, 자재 납품 편의 제공 등과 관련된 구조적 비리를 확인한 수사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47명이 기소됐고 한수원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대적인 쇄신 인사를 단행했지만 짝퉁 부품이 신고리 원전 등 신생 원전에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원전 문제는 여전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잔혹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치안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내년에는 사건 사고보다는 따뜻한 소식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우석 기자, 이번에는 교육 분야 정리해 볼 텐데요. 교육 분야에서는 학력 향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 울산교육은 학력 수준은 물론 청렴도에서도 크게 향상된 한 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울산은 기초학력이 튼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고등학교는 1위, 중학교는 2위로 상위권입니다. 보통 이상의 학생 비율도 고등학교가 6위, 중학교가 3위로 상승했습니다. 청렴도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15위에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교육가족의 행복 울산교육 실현에 대한 열정으로 학생들의 학력 증진과 청렴 교육 형성에서 전국 최상위권 도약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시교육청은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출석을 놓고 대립했으며 교육연수원 이전과 국제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동구 울주군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군청이나 시 간의 소통들이 좀 잘 이루어져서 울산 교육에 좀 바람직하게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만의 특징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생겨나서 감동 주는. 올해 울산 교육계는 학력 향상에는 성과를 거뒀지만 소통 부재는 과제로 지적받으며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나타난 한 해였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울산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우석 기자, 이번엔 끝으로 올 한 해 노동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울산 노동계는 노사 분규가 크게 줄어드는 등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된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은 화물연대의 트럭 연쇄 방화 사건과 플랜트 노조의 폭력 사태 등 강도 높은 폭력으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지난 6월 새벽 2시간 20분 만에 화물트럭 20대가 불탔습니다. 불탄 차들은 하나같이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차량들로 파업 불참에 대한 화물연대의 조직적 보복 방화였습니다. 화물연대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쟁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범행을 한 걸로 생각됩니다. 지난 8월에는 남구 여천동의 한 플랜트 업체에
복면을 한 괴한들이 침입해 회사 직원들을 폭행했습니다. 복수노조가 출범한 뒤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가 조합원 고용을 압박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비정규직 해법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지회 간의 충돌로 수십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고 여전히 접점을 좁히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노조의 고공농성은 2달 넘게 진행 중입니다. 채용 규모를 확대한 것은 사내 하도급 문제를 보다 조속히 해결하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은 노동부나 대법원의 판결을 지금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면 주간연속 2교대제는 10년에 걸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내년 3월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46년 만에 밤샘 근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협력업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방화, 폭행, 그리고 충돌로 얼룩진 상황 속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이라는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울산의 노동계. 오는 2013년에는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듯 울산의 2012년도 좋은 일과 그렇지 못한 일로 명암이 엇갈린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나쁜 소식보다는 희망찬 소식들이 더 많이 전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손우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매거진 울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시청자 여러분께 사람과 정보 그리고 지역 뉴스를 전해드린 뉴스 매거진 울산은 오늘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새로워진 송정섭의 파워토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